분명히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노조 문제와 이 재벌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많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얘기 좀 들어보고 이 얘기 좀 잠깐 짚죠. 예. 그러니 이 지금 경제 위기를 왜 좀 자꾸 강성 귀족노조 탓만 합니까? 강성 기종노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노조 같은 데는 국내 정액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남지사 할 때 하동에 갈사만에 100만 평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했을 때 국내 투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50만 평 정산 투자를 했어요.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벌 개혁을 해야죠. 재벌의 못된 버릇, 그리고 협력업체 갑질하는 버릇, 이거 고쳐야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재벌 개혁이 중요합니까? 우리 강성 귀족 노조들의 어떤 이기주의, 그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은 제가 경제 위기의 본질은 강성 기종 노조로 봅니다. 지금 문 후보는 기종 노조에 얹혀가지고 3% 노조를 위해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홍 후보님은 주적이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독일은 스웨덴 불합리한 불란서는 노조는 일찍이 아니죠.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노조가 독일은 강한 그래, 나라는 불합리한 지금 다 노조는 복지국가가 아니죠.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독일 궤변이 아니면 노조는- 뭐예요? 가짜 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 특근하고 이재경 교수님께 먼저 발언 기회를 좀 드리죠. 예. 저 강성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각 후보들마다 시각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들마다요? 예. 아니 홍준표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이 다 그렇게 다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가요? TV에 안 후보 입장은 어떤가요? 저 문제 네. 재벌개혁이냐 아니면 강성노조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예.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 경제가 공정하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고 예. 담합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안 후보의 얘기이기 때문에 예. 우리 경제의 문제가 뭐 노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고요. 어저께 얘기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나 상당히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예. 이제 뭐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재벌 중심의 경제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성장도 불가능하다. 결국 혁신과 창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예. 하는 것은 두 후보가 동시에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네. 있습니다. 우리 저 이재경 교수님 얘기 좀 듣고 네. 좀 가겠습니다. 예. 저 보고 이제 저 강성노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두 보시는 국민들이 아마 편견을 갖고 있지 않고 봤다면 홍준표 후보의 저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가 하는 게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무노조인 삼성이 노조 때문에 노조도 없는데 해외 그 많은 그 기업들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그 자기 말도 안 되는 모순에 스스로 봉착하는 그런 장면에서 예. 알 수 있듯이 그 홍준표 후보는 철저히 자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예. 그쪽에 맞춘 얘기를 하는 거죠.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대기업 중심의 이런 부분들의 아마 지지를 아마 끌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마 일관되게 뭐 여러 테마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항상 주장하는 게 몇 가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한 부분을 어제 아마 드러냈고 그 문제의식의 수준이 거기에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전략적으로 소위 말해서 적폐 세력이라는 말을 문재인 후보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 홍준표 후보가 또 적폐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주로 세 가지를 주로 거론하고 있어요 보니까. TV 토론에 나와서 보니까 강성 기종 노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한 번 TV 토론할 때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교조. 그다음에 이제 뭐 종북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몇 사람 몇 예. 개 세력을 이렇게 돼 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타겟팅을 삼으면서 그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를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예. 홍준표 후보가 그걸 굉장히 하면서 하는 이유는 보수의 본색을 자기가 굉장히 대변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예. 소위 말해서 그동안 아까 말했지만은 소위 갈 곳을 잃은 보수 전통적인 보수 세력들의 표를 자기가 예. 얻어 안철수 후보로부터 뺏어가기 위한 그러한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렇게 그걸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화면에선 저희들이 방송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어제 TV 토론회 가운데 이른바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 책임을 놓고서 이제 약간의 공방이 있었는데 홍 후보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정리해고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 심상정 후보에게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뭐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결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돌리기를 하느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어서 심상정 후보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노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들 모두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책임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비정규직 문제는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기업이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2년 동안 비정규직 하면 채용하면 되잖아요. 채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으려고 원래 만든 법인데 그 법을 기업들이 잘못 활용해서 2년 하고 잘라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법의 취지하고 실제 기업에서 하는 짓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기업의 문제지 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홍 후보 쪽 입장을 좀 들어봐야 되는데 홍 후보 쪽 입장을 대변해 주실 분이 없어서. 제가 질문이 질문 어저께 하시죠. 이제 저 강성노조 문제가 나왔을 때 문재인, 심상정 그리고 유승민 후보는 일부 이제 입장이 확인됐는데 안철수 후보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저는 이것과 관련하여 그 안내비 포괄임금제를 했던 거 이건 국민의당이 변태임금제라고 얘기를 했던 요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안철수 후보 이제 인터뷰를 쭉 찾아보니까 안내비 노조가 생기면 어떡하냐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거에 대한 답을 회사 문 닫아야죠. 이렇게 하신 인터뷰를 봤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보신 건가요? 이게 언제? 예, 이게 인터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터뷰가 틀렸다면 혹시 언론 중재 신청을 하신 건지 아니면 그 안내배 노조가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는 질문에 정말 회사 문 닫아야지 이런 인터뷰를 언론에 놨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언론중재 소송을 하셨어야 되거든요. 근데 언론중재 소송한 건 제가 자료를 찾아봤는데 없어서 그래서 안철수 후보의 노조관에 대해서는 다음 토론회 때 조금 점검이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뭐 지금 언론에 났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정확하게 언론이라고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조금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는 알고 그런 계셨죠? 그런 부분이 아니 그 얘기를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에 대해서 당내에서 소송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논의들이 있었던 것을 알고 있고요. 그러나 일단은 뭐 무시하고 일단은 가자라고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그것이 메이저 언론이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소송에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메이저 언론이 아니었기 때문에 일단은 무시하자라는 그런 쪽으로.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거죠. 노조가 생기면 문을 닫겠다라고 한 말이 없다. 이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뭐 넘어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만약에 그 부분 가지고 계속 얘기한다라고 하면 결국 글 쓰신 분이 상당히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가 사실 아닌 거 썼으면 고통 받아야죠. 뭐. 그건 뭐 그것까지 저희들이 변호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 부분도 아마 이제 남은 한 번에 더 TV 토론에서 아마 얘기가 될 것 같군요. 예. 이은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이제 돌아갔습니다. 바른정당을 탈당을 해서 돌아갔는데 이걸 놓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옵니다. 이 부분도 좀 짚어보도록 하죠. 이은재 의원의 얘기 좀 듣겠습니다. 보수를 다시 세우는데 벽돌 한 장을 쌓겠다는 마음으로 그리고 보수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진정한 자유한국당으로 들어가는 것을 고뇌 끝에 결심을 한 것입니다. 또한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이념과 가치가 다를 것이 없기 때문에 용기를 내서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후보를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후보를 뽑아놓고 막판에 이렇게 흔들기 하는 거는 이거는 정당 역사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른정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그 선거운동을 하기 싫으면 그러면 최소한 흔들기는 안 해야 된다. 그게 당연히 도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경고를 하는데 이제 흔들기 그만하고 도와주기 싫으면 최소한 가만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떤 흔들기를 해도 저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다라는 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은재 의원의 탈당이 바른정당의 급속한 붕괴를 가져올 거라고 보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이은재 의원 정도에 그치고 이대로 대선이 치러지면서 나름대로 이 합리적 보수가 자리를 잡게 되는 계기가 될까요? 우리 김 부장님 얘기부터 좀 듣고 있겠습니다. 어떻든 지금 바른정당은 상당한 위기에 처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홍이 굉장히 이번에 어저께 20명의 의원이 3자 단일화를 다시 촉구하면서 하는 말은 뭐냐 하면 3자 단일화라는 게 유승민 의원으로 단일화하자는 말은 아니잖아요. 유승민 후보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대부분 안철수 후보 또는 홍준표 후보, 특히 안철수 후보를 많이 염두에 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그중에 한 사람인 이제 이은재 의원은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바른정당 의원 중에 지금 탈당을 고민하는 의원이 몇 명 있다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실현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얼마 전에 자유한국당의 정무택 원내대표는 자기네 당에 녹화하는 의원이 7, 8명이라고 주장했는데 제가 보기에 7, 8명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몇 명이 녹화하고 고민하고 있는 건 사실이라는 얘기를 제가 듣기는 들었습니다. 근데 행동 여부를 굉장히 이게 명분이 한 선거에 다시 갔다가 다시 온다는 게 이동한다는 게 굉장히 명분이 없고 비판받을 소지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고심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은 그러한 일종의 유승민 의원으로서는 용납할 수가 없는 거죠. 본인이 어떤 지지율이 오르지는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유승민 의원은 저는 중간에 사퇴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는데 그 사이에 그럼 다른 아까만 20명 의원들, 20명 플러스 알파가 또 있을 겁니다. 서명을 못한 의원들 이런 의원들이 과연 일부는 자유한국당에 하고 일부는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일이 벌어질 거냐 하는 그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용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 좀 두 가지식으로 말씀드리면 참 비극적인 정치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뽑아놓은 자기 당의 후보가 엄연히 있는데 지지율 좀 안 나온다고 저런 식으로 흔들고 집단적인 행동을 하고 이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참 안타깝고요. 근데 결론적으로 아마 바른당은 3분화될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는 아마 끝까지 완주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나머지 의원들은 아마 각자의 길을 나눠서 갈지 이게 어떤 면에서는 사실은 이자의 단일화 형태가 변형된 형태다. 아까 우리 김광덕 본부장께서는 우회라고 표현을 하시던데 제가 보기엔 변형이죠, 변형. 또 다른 단일화, 또 다른 형태로 아마 나타나는 거다. 단일화라고 하는 말은 국민들이 워낙 저항감이 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알아서 사퇴해서 지지선을 해준 효과를 내든지 아니면은 사퇴가 안 된다면은 집단 탈당을 해서 지지선언을 하는 방식. 이런 방식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는 오늘도 아마 중대 결단 얘기가 바른당 내에 성명냈던 의원들 사이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결국은 참 안타깝게도 유승민 후보는 아마 더 작은 수의 의원들을 데리고 끝까지 완주할 것이고 나머지 분들은 결국 탈당의 길을 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를 비롯한 몇몇 의원들이 정치적으로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고립될 것이다 그 뜻인 거죠? 그렇게 이재경 교수 말대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지금 많이 보이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저희 대의 명분이 없는 겁니다. 3개월 전에 탄핵 반대하는 사람, 찬성하는 사람, 찬성한 사람은 놔두고 자유한국당에서 탈당을 대의 명분을 거창하게 들고 나왔는데 그거를 당 지지도가 낮다고 그래서 지금 한다? 탈당한다? 다시 돌아간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정치를 희화하는 거죠. 물론 그거는 이해는 가요. 유승민 후보가 TV 토론도 제일 잘하고 학생으로 말하면은 수업 시간에 맨 앞에 앉아서 노트 필기도 잘하고 선생님 눈 항상 마주치고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학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갤럽에 4%밖에 안 나오잖아요. 심상정 의원이 7%인데 거의 반 조금 넘으니까 그 답답한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너무 어떻게 보면 웰빙족 같은 느낌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반기문 사무총장, 유엔 사무총장 기다리다가 안 오니까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참 큰 어떻게 보면 국가 위기 상황에 일광욕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너무 좀 처절한 느낌이 없다.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용납을 안 할 거다. 이거보다는 오히려 보수 중도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갈 건지 여기에 대한 더 성찰과 고민이 더 필요한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선거가 한 열흘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각 진영에서는 열흘 안에 뭔가를 획기적으로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카드를 좀 찾아야 될 것 같고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현상 유지를 시키는 방법을 또 찾아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분들은 어떤 게 필요할지 이 두 분은 이제 당 쪽에서 나오셨으니까 이제 각 당의 입장을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
한쪽씩 이제 맡아서 좀 필요한 얘기를 좀 해보죠. 먼저 우리 최진봉 교수님께는 심상정 후보가 앞으로 남은 열흘간 취해야 될 선거 전략 태도는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뭐 저는 지금처럼 선명한 진보적 색깔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 편을 들면서요? 아니요, 문 아니면 문 후보를 후보를 견제하면서요? 아니면 견제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선의 경쟁을 할 수 있죠, 충분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4명의 후보가 얘기할 수 없는 공약 같은 거 있잖아요. 진보적이고 아주 진보적인 공약들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지금 이번 대선에서 당선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를 떠나서 정의당이 우리 사회 또는 국민들한테 이미지 메이킹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사드 배치 철회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복지를 위해서 100조 원이 넘는 돈에 세금 세수 확대 예를 이런 들면 것들을 그렇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그게 저항이 클 수 있지만 또 어찌 보면 정의당에 대한 골수 팬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걸 홍보할 수 있는 기간이 대선 기간이잖아요. 평상시에는 그게 적극적으로 홍보될 수 없는 상황이니까 대선 기간 동안에 정의당의 그런 색채를 명확하게 해서 차후에 대선 이후에 정의당이 어떤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심상정 후보가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고 저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유승민 후보는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됩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얘기하셨습니다만 사실 가장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이 이제 유승민 후보다. 금방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자말로 풍전등화, 진퇴양난이죠. 그렇지만은 끝까지 저는 뭐 가야 되지 않겠느냐. 가서 뭐 선거 때 패하고 또 내년 지방선거에 무슨 일은 당할지는 몰라도 그 명분 있는 정책 방향 갖고 지금 유승민 후보가 토론할 때 보면은 제일 박식하잖아요. 제일 아는 것도 많고. 근데 그런 거를 해서 새로운 어떻게 보면 집권은 못 하더라도 새로운 또 기치를 놔두고 하면은 언젠가 국민이 또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저는 이런 생각이 알겠습니다. 듭니다. 하나 더 나가서 안철수 후보는 그럼 어떤 전략을 써야 됩니까? 사실 이번 우리 윤 대표님 얘기 듣고 또 한 번 더 듣겠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좀 TV 토론 때문에 제가 보기엔 피해를 많이 봤어요. 국민들은 존 F 케네디 정도를 기대하고 텔레비를 틀었는데 그 뭐든지 조금 확실하게 얘기를 안 했거든요. 그 실망감이 저는 이거로 나타난 거로 봐요. 그래서 불과 열흘밖에 안 남았지만 뭐든지 현안에 대해서 예스, 노를 분명하게 하고 좀 치고 나가다. 지금 어떻게 보면 양쪽 이 집신장사하고 우산장사 어머니가 맨날 울잖아요. 비 오면은 집신장사 아들 안 되고 해 뜨면은 우산장사가 안 된다고 하지만 우산하고 양산하고 같이 팔고 집신하고 장화하고 같이 판다고 생각해서 좀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좀 나가라. 이렇게 하면 저는 또 열흘 남았기 때문에 새로운 기회는 있다고 봅니다. 좀 명확한 입장을 좀 취해라. 사안마다. 그렇죠. 양쪽에 중도하다가 양쪽에 눈치 보다 보니까 국민들이 볼 때는 보수층이 좀 답답해하는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어서 뭐 계속 얘기하시죠. 사실 이번 대선 기간이 짧다 보니까 후보들의 비전과 철학이 과연 무엇이냐를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기간이 거의 없었고요. 그런 가운데 대선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네거티브가 아주 폭발적으로 홍수를 이루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는 지금이라도 안철수 후보가 꿈꾸는 세상이 과연 무엇인지 이것을 명확하게 유권자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실 토론회를 아주 자세히 보면요. 후보 간에 아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특징입니다. 역대 대선에 비해서 비교적 후보들의 색깔이 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요. 그 자신의 색깔을 드러내고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게 저는 곧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철수 후보가 꿈꾸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요? 명확하게 하라고 이제 아까 이동글 대표께서 말씀하셨는데 명확하게 좀 설명해 주세요. 첫 번째는 공정한 경제. 그것을 통해서 성장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대한민국의 경제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에게 다 미뤄져가지고 그 첫째가 빨리 성장함으로써 같이 성장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이제 그것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특정 기업에게 몰아주기가 아니라 정말 모두가 같이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고 또 작은 것에게는 정부가 조금 더 도움을 주고 이것을 통해서 혁신과 창조적인 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이 선명성 경쟁에서 가장 먼저 보여줄 수 있는 것이 공정 경쟁이다. 알겠습니다. 문 후보는 지금 이제 사실은 뭐 수성이 이제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전략을 좀 갖고 나와야 됩니까? 아시겠지만 수성이 성을 뺏는 것보다 더 어렵다. 잘 알고 계시죠. 그거를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의 문 후보는 정말 정치권과 패널, 정치 패널들, 종편들 등에서 정말 너무 흔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 각 당마다 입장이 다릅니다. 아니 요즘 저는 안철수 후보 측의 이제 검증 대응을 보면서 마치 초기에 우리들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들기 그리고 아까 제가 홍준표 후보가 결국은 거짓말 하신 게 된 자료들을 드렸습니다만 마치 그런 것들이 기정사실화되면서 많은 폄훼를 당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랫동안 문 후보를 봐왔습니다만 문 후보가 정말 준비돼 있고 결이 곱고 진실하고 국가관과 퍼블릭 마인드가 투철하기 때문에 그거를 얼마나 더 이제 국민께 보여드릴까. 그래서 이제 어차피 문 후보가 국민이 불러낸 후보입니다. 기성 정치인이 아니거든요. 국민이 불러낸 국민 후보를 국민께서 끝까지 지켜주실 것으로 믿고요. 저는 안 후보께 가장 궁금한 게 새 정치 하실 건지 묻고 싶습니다. 안 후보님의 새 정치가 없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새 정치를 하신다면서 도대체 김종인 대표와의 정치공학은 뭔지, 햇볕 정책은 어떻게 하실 건지, 북한을 주적으로 보시는지 그냥 적으로 보시는지 이런 모든 것이 굉장히 궁금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궁금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또 답을 이제 드릴 것이다. 이 얘기시죠? 시간 관계상 좀 더 듣겠습니다. 우리 이재경 교수께 좀 여쭙게요. 문 후보 입장에서, 문 캠프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를 더 견제해야 되는 겁니까? 홍준표 후보를 더 견제해야 되는 겁니까? 아이고, 그런 아주 난이도 높은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볼 때 만약에 제가 문 후보 캠프에 있다 그러면 아마 안철수 후보하고 홍준표 후보가 일정 지점에서 아마 지지율 크로스 현상이 올 가능성. 이럴 경우에는 아마 홍준표 후보하고 각을 맞추고 아마 검증 공세를 해야 될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는데 아직은 여전히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도 높고 가능성도 더 높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안철수 후보가 현실적으로 현실적인 상대다라고 하는 점을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 문 후보 쪽은 지난 아마 2012년 선거에서 뼈아픈 패배가 48%를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는 향후에 만약에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도 아마 지금 압도적 지지를 호소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50% 이상을 얻느냐 여부가 아마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저는 안철수 후보 쪽에 여러 차례 저는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안철수 후보 얘기를 하시면요. 아니 어드바이스를 내드리고 싶어요. 아니 저는 어드바이스를 내드리고 싶어요. 어드바이스를. 무슨 얘기냐면 저 계속 해왔던 얘기예요. 기본적으로 아직도 양강구도라는 그런 비현실적 인식 말고 현실 인식을 딱 하고 깨졌다. 아니 그런 차원에서 그래야 제대로 해법이 나온다. 그래서 저는 해결 방법이 있다면 남은 게 지금 한 10일 정도 남았는데 구도의 대전환을 시도해야 된다고 봐요. 해보려면. 아주 솔직하게 인정하고. 알겠습니다. 저는 하여튼 그런 관점에서 한번 다시 접근해보는 게 어떻겠냐 이런. 알겠습니다. 김광덕 부장님 얘기 듣고 시간이 조금 나오면은 반론할 수 있는 게 조금 드리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는 어떤 전략으로 나와야 지금 2등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2등이 의미 있는 선거는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대권의 꿈에 다가갈 수 있을까요? 근데 홍준표 후보는 대권 당선이 현재 목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는 2위를 하는 전략도 아마 펴고 있을 거로 보입니다. 제가 보기에. 대통령 선거에서 2등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뭐냐 하면 당연히 정당의 목표는 집권이기 때문에 1등 하는 게 최고 목표지만 현재는 3등이기 때문에 일단 2등으로 소위 골든 크로스를 해서 2등으로 치고 올라가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집권을 위해서 보수 세력이 다 뭉치면은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의 80%만 지지해줘도 이러한 소위 3분지계 또는 4분지계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펴는 한편 또한 동시에 문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 야권의 소위 그 야당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 견제 세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나를 지지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소위 보수의 씨앗이라 그럴까요? 종자는 좀 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러한 전략을 펼기 때문에 어쨌든 노선은 보수의 어떤 본색, 그런 보수의 정체성 그런 걸 굉장히 강조하는 노선으로 갈 거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보입니다. 20초만 드릴게요. 네, 앞에서 북한이 주적이냐라고 질문하셨는데요. 안 후보의 정확한 워딩은 북한은 우리의 아직 정정도 안 된 상태 아니겠습니까? 적인 동시에 평화 통일을 해야 될 모순적인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새 정치할 것이냐. 이번에 제가 사실 정치 공약을 책임지고 같이 했습니다만은 저희가 제안하고 있는 정치 공약은 그동안에 어느 후보도 하지 않았던 상권 분립을 바로 세우는 정치 공약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상권 분립이 무슨 공약입니까? 알겠습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데. 시간이 다 돼서 저희들이 더 끌고 나가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오늘 MBN 뉴스와이드는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또 다음 기회를 통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께 자세히 들려드리겠습니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짚고 가겠습니다. 오늘 진짜 화면에선 저희들이 방송을 내보내지는 않습니다. 어제 TV 토론회 가운데 이른바 비정규직 양산의 원인, 책임을 놓고서 이제 약간의 공방이 있었는데 홍 후보가 그런 주장을 했어요. 정리해고법을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 심상정 후보에게 있지 않았느냐. 그것이 뭐 헌재에서도 마찬가지로 판결에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책임을 지지 않고 이렇게 돌리기를 하느냐 이런 이제 주장이 있어서 심상정 후보가 시간이 없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박을 못하고 이제 끝이 났습니다만은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이 노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자고 다들 모두 후보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비정규직 양산에 대한 책임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져야 되는 겁니까? 아니, 이 비정규직 문제는요. 사실은 노무현 정부나 김대중 정부는 비정규직을 양산하지 않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기업이 그거를 악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2년 동안 비정규직 하면 채용하면 되잖아요. 채용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막으려고 원래 만든 법인데 그 법을 기업들이 잘못 활용해서 2년 하고 잘라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법의 취지하고 실제 기업에서 하는 짓이 다른 거예요. 이거는 기업의 문제지 법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홍 후보 쪽 입장을 분명히 시각차가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이 노조 문제와 이 재벌 개혁 문제와 관련해서 어느 쪽에 더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이 부분이 좀 쟁점이 많이 됐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홍준표 후보 간의 얘기 좀 들어보고 이 얘기 좀 잠깐 짚죠. 예. 그러니 이 지금 경제 위기를 왜 좀 자꾸 강성 귀족 노조 탓만 합니까? 강성 귀족 노조 때문에 특히 자동차 노조 같은 데는 국내 정액 투자를 하지 않아요. 내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경남지사 할 때 하동에 갈사만에 100만 평 줄 테니까 들어오라고 했을 때 국내 투자 안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에 50만 평 정산 투자를 했어요. 노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재벌 개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벌 개혁을 해야죠. 재벌의 못된 버릇, 그리고 협력업체 갑질하는 버릇, 이거 고쳐야죠. 어느 게 더 중요합니까? 재벌 개혁이 중요합니까? 우리 강성 귀족 노조들의 어떤 이기주의, 그게 더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하지만은 제가 경제 위기의 본질은 강성 귀족 노조로 봅니다. 지금 문 후보는 귀족 노조에 얹혀가지고 3% 노조를 위해서 지금 정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홍 후보님 이익만 추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안 후보의 얘기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의 문제가 뭐 노조 때문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면 옳지 않은 것이고요. 어저께 얘기해서 경제 부분에 있어서는 유승민 후보나 뭐 안철수 후보나 상당히 유사한 시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이제 뭐 그동안에 우리가 해왔던 재벌 중심의 경제로는 도저히 더 이상 어떻게 성장도 불가능하다. 결국 혁신과 창업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두 후보가 동시에 다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 저 이재용 교수님 얘기 좀 듣고 네. 좀 가겠습니다. 예. 저 보고 이제 저 강성 노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아마 모두 보시는 국민들이 아마 편견을 갖고 있지 않고 봤다면 홍준표 후보의 저 주장이 얼마나 터무니없고 황당한가 하는 게 여과 없이 드러났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를 들면 무노조인 삼성이 노조 때문에 노조도 없는데 해외 그 많은 그 기업들을 해외에 보내가지고 해외에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런 그 자기 말도 안 되는 모순에 스스로 봉착하는 그런 장면에서 알 수 있듯이 그 홍준표 후보는 철저히 자기 지지 기반을 확대하는 그쪽에 맞춘 얘기를 하는 거죠. 노조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님은 주적인 노조입니까? 주적이 노조예요? 난 주적으로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홍 후보님처럼 강한 노조 때문에 망했다고 하면 우리보다 노조가 강한 독일은 진작에 망했어야 되고 스웨덴 불란서는 일찍이 아니죠. 망했어야 되는데 아니죠. 그 노조가 그래, 강한 나라는 지금 다 노조는 복지국가가 아니죠. 돼 있고 경제 위기에서 튼튼하게 버티면서 경제 발전하고 있어요. 무슨 궤변입니까 도대체? 궤변이 아니라 궤변이 아니면 노조는 뭐예요? 가짜뉴스지. 아니 말씀을 왜 그래 하세요? 홍 후보님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일부 노조원들이 도지사보다 비슷하게 월급 받는다고 분통을 터뜨리시던데 도지사하고 평균 연봉이 같더라고 했습니다. 육체 노동자는 잔업특근하고 이재경 교수님께 먼저 발언 기회를 좀 드리죠. 저 강성노조 문제와 관련해서 각 후보들마다 시각차가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후보들마다요? 아니 홍준표 후보하고 다른 후보들이 다 그렇게 다른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그런가요? 안 후보 입장은 어떤가요? 저 문제 네. 재벌 개혁이냐 아니면 강성노조냐 그 부분과 관련해서? 네, 주로 많이 얘기하는 것은 공정 경쟁이 필요하다. 경제가 공정하지 않으면 혁신은 불가능하고 대기업 중심의 이런 부분들의 아마 지지를 아마 끌어내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아마 일관되게
뭐 여러 테마 중에 한 가지 아니겠습니까? 예. 항상 주장하는 게 몇 가지 있죠. 알겠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한 부분을 어제 한번 드러냈고 그 문제의식의 수준이 거기에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는 전략적으로 소위 말해서 적폐 세력이라는 말을 문재인 후보도 쓰고 있습니다만은 예. 홍준표 후보가 또 적폐 세력이라는 용어를 쓰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적폐 세력이라고 해서 주로 세 가지를 주로 거론하고 있어요 보니까. TV 토론에 나와서 보니까 강성 귀족 노조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잖아요. 한번 TV 토론할 때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전교조, 그다음에 이제 뭐 종북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몇 사람 몇 개 세력을 이렇게 돼가지고 그거를 굉장히 타겟팅을 삼으면서 그 실제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잘못했다는 거를 제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홍준표 후보가 일단 그걸 굉장히 하면서 하는 이유는 보수의 본색을 자기가 굉장히 대변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보여줌으로 인해서 소위 말해서 그동안 아까 나왔지만은 소위 갈 곳을 잃은 보수 전통적인 보수 세력들의 표를 자기가 얻어 안철수 후보로부터 뺏어가기 위한 그러한 전략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굉장히 의도적으로 이렇게